안녕하세요. 동서문화로의 신용철입니다. 오늘은 전 시간에 이어서 제가 학위 논문을 쓸 때 제일 부전공이었던 독일 근세사, 즉 바이마르 공화국에 대해서 생각해 보겠습니다. 1차 세계대전이 끝나고 독일 최초의 민주국가였던 바이마르 공화국은 1919년에서부터 1933년까지 짧은 기간 계속된 시대입니다. 그리고 1933년에는 우리가 알다시피 히틀러가 나와서 나치를 시작했기 때문에 짧지만은 상당히 중요하고 의미 있는 시기가 됩니다. 이 시기를 저는 동서양을 통해서 한번 생각을 해봅니다. 독일은 1차 세계대전에 패배해서 완전히 붕괴가 됐습니다. 비스마르크가 통일을 주도했던 제2제국이 무너지고 독일 최초의 민주국가인 바이마르 공화국이 성립이 된 거죠. 그래서 독일은 완전히 붕괴가 됐습니다. 독일의 제2제국을 만들었던 비스마르크의 사진입니다. 그러면 유럽에서 또 하나 커다란 문제는 이때까지 유럽의 최대 강국 중에 하나였던 오스트리아 제국이 완전히 와해가 됐습니다. 지금 오스트리아를 강국이라고 하는 나라가 있습니까? 다민족 국가로서 오스트리아가 붕괴됩니다. 또 하나의 엄청난 변화는 1917년에 러시아가 막스주의를 받아들여서 공산화된 겁니다. 모두가. 이거 같은 시기입니다. 우리 동아시아에서는 어떤 문제가 일어나느냐. 일본의 독일 식민지 칭다오를 점령하고 이 문제로 해서 1919년에 중국의 오사운동이 일어났고 21년에 중국 공산당이 창당됐습니다. 우리나라는 1919년에 이 시기에 3.1운동이 일어났고 중국 상해에서 대한민국 임시정부가 수립됐습니다. 유럽이나 우리 동아시아나 엄청난 변화의 시기입니다. 1차 세계대전이 독일의 패배로 끝나면서 독일을 지탱했던 장군들, 귀족들, 유럽에서도 가장 군국주의적이라고 했던 그 세력들이 무너집니다. 그러면 누가 정권을 잡게 되냐? 그때 독일에서는 이미 1863년에 노동자 계급의 중심이 됐던 사회민주당이 창당이 됩니다. 오늘날까지도 독일의 가장 큰 정당으로 존재하고 있고 오늘날 독일의 정부 수반인 숄츠 수상이 사회민주당입니다. 바이마르 공화국은 독일의 최초의 민주국가였을 뿐만 아니라 그 당시 집권당이었던 사회민주당은 그 뒤에도 여러 단계를 거치면서 가령 히틀러 시대는 완전히 억압을 받았다가 2차 대전이 끝나고 나서는 서독에서는 사회민주당으로, 동독에서는 통일사회당으로, 통일 뒤에도 역시 사회민주당으로 오늘날까지 옵니다. 당명뿐만 아니라 그 사회민주주의라고 하는 정치적인 사상적인 흐름은 그대로 오늘날까지도 변화되면서 전개되고 있습니다. 이 시기가 또 대단히 어렵고 중요하다고 하는 것은 동서양을 막론하고 바로 마르크시즘이 처음으로 정치화되는 겁니다. 마르크스는 사상으로 책을 썼지만은 이 마르크스주의를 받아들여서 바로 러시아에서는 인류 역사상 최초로 공산주의 국가를 만들었죠. 그러면 마르크스의 고향인 독일에서 이 문제가 받아들여지지 않을 수가 없죠. 이 바이마르 공화국에서도 최초의 정당인 사회민주당이 마르크스주의를 받아들이게 됩니다. 노동자 계급 중심으로 해서 만들어진 사회민주당이죠. 사회민주당 1차 대전이 끝나고 나서 과반수까지는 안 가도 그래도 제1당이 되기 때문에 정권을 잡게 됩니다. 1863년에 만들어졌으니까 사회민주당은 독일에서 가장 오래된 정당이고 현재까지도 중요한 정당으로 계속되어 오고 있습니다. 1863년에서 1976년 사회민주당의 역사를 쓴 거거든요. 이 당시에 정부 수반이 되는 것은 노동운동을 이끌었던 프리드리히 에버트라는 사람입니다. 에버트는 하이델베르크 가죽공장 집 아들로 태어나서 초등학교 4학년을 중퇴하고 노동운동에 뛰어들고 언론인으로서 지방을
의원을 거쳐서 1914년에 사회민주당의 이제 당수가 되고 결국 뒤에 가서는 대통령이 되는 거죠. 1925년까지 집권을 합니다. 이분은 불과 한 6년 집권을 하다가 맹장으로 죽었지만은 그가 남긴 정치적인 업적은 외형상으로 볼 때 성공하지 못하고 실패했다고 하지만은 그러나 상당히 위대한 업적을 이뤘다. 이분이 집권했을 때 독일이 어땠겠느냐. 그걸 한번 상상을 해 보십시오. 1차 대전이 끝나고 이 독일에서 지도에 보시다시피 이쪽 벨지움, 그 다음에 이쪽 프랑스, 이 사람들은 이 라인강 서쪽에 땅을 뺏기도 하고 점령도 하고 그렇게 돼요. 왜 점령을 하느냐 하면 배상금을 못 낼 때까지 점령한다는 그런 명목으로 하죠. 동쪽으로 가면 여기는 폴란드, 체코스로바키아인데 특히 지금까지도 이 폴란드에 관계해서 많은 땅을 떼어줘야 되죠, 이제. 2차 대전 후에도 마찬가지입니다만. 그래서 영토가 엉망이 되고 또 군대 수도 10만 이상 갖지 못한다든지 중립지대를 설치한다든지 해서 많은 제약이 가해집니다. 지금 우리가 얘기하는 바이마르 공화국은 이쪽에 튜링겐, 원래 동독 지역이었습니다. 여기는 조그만 도시입니다. 인구 한 30만도 아마 안 될 거예요, 이제. 1919년 바이마르 공화국이 시작됐을 때 독일의 상황은 아주 대단히 어려웠습니다. 전쟁에 져서 여러 가지 폐허로 엉망이 됐지만은 또 하나 경제적으로 대단히 어려운 것은 1420억 마르크의 배상금을 지불하라는 겁니다. 대단한 액수이기도 하지만은 이것을 앞으로 42년간 지불하도록 하죠. 또 하나 우리가 짚고 넘어가야 될 게 있습니다. 왜 이 시기를 바이마르 공화국이라고 그러느냐. 바이마르라는 것은 동독의 튜링겐주에 있는 조그만 도시입니다. 1차 대전이 끝나고 나니까 유럽 사람들이 굉장히 위협을 느끼는 게 저 독일이라는 나라는 전쟁만 일으키는 나라다. 그래서 대단히 위협을 느끼거든요. 그럼 독일의 군국주의의 상징은 어디냐? 쌍수지 궁전이 있는 포츠담, 그 다음에 수도인 베를린입니다. 베를린은 군국주의, 그런 위협이나 비판을 피하기 위해서 이 새로운 공화국은 헌법 제정을 이 튜링겐이라는 바이마르의 아주 평지에 있는 조그만 도시인데 이쪽에 가서 시작을 합니다. 그래서 그것을 바이마르 공화국입니다. 바이마르에는 유명한 독일의 문인 괴테, 요한스찬 바흐라든지 슐러가 거기서 활동하고 살았던 데거든요. 예술의 도시입니다. 그래서 독일도 전쟁만 하는 게 아니라 이렇게 부드럽고 예술적인 나라다 하는 걸 보이기 위해서 거기 국립극장에 가서 헌법을 제정을 합니다. 물론 그리고 다시 베를린으로 돌아오죠. 바이마르공은 명칭은 그렇지만은 수도로 머무른 것은 아니죠. 다시 바이마르 공화국의 프리드리히 에버트에 대해서 그 당시 상황과 함께 한번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에버트는 1871년에 나서 1925년에 죽은 하이델베르크 가죽공장집 아들, 초등학교 4학년 중퇴의 정치가입니다. 정권을 잡았지만은 국회가 있어도 과반수도 아니고 정치가 대단히 불안합니다. 영토적으로 어렵고 경제적으로 대단히 어렵고 그런 상황에서 배상금은 지불해야 되고 그리고 정치적으로는 샌드위치가 됩니다. 이제 왜 샌드위치가 되냐? 장군이라는 사람들, 귀족이라는 사람들이 볼 때는 우리가 정권을 잡았었는데 초등학교도 안 나온 놈이 대통령이 돼가지고 나라를 하느냐? 노동자가 더구나. 그래서 대통령으로 인정을 안 하려고 그럽니다. 반발을 합니다. 위에서 그런다고 하면 밑에서도 칩니다. 왜? 노동자들이 볼 땐 나하고 노동하던 놈인데 지가 대통령이 됐으면 우리 편을 들어야지 왜 또 우리 편만 안 드냐. 그러니까 노동자한테도 비판을 받고 귀족층에도 비판을 받고 샌드위치가 돼가지고 그걸 무마하느라고 굉장히 싸우다가 1925년에 결국 맹장이 터져서 죽거든요. 그러면 25년에 무슨 일이 있었느냐 하면 국가 반역자라는 죄목으로 기소가 됩니다. 우리나라도 지금 대통령이 탄핵이 된다고 그래서 법석을 하지만은 에버트는 대통령이 마그데부르크 법정에 가서 재판을 받습니다. 그런데 국가의 반역자라고 하는데 뭐라고 판결이 나오냐면 이유 있다. 판결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견딜 수가 없잖아요. 화가 나서. 그리고 재판장이라는 사람은 대통령을 앞에 놓고 하는 얘기가 저런 녀석은 하루빨리 국가 원수직에서 꺼져버려야 돼. 이런 얘기를, 모욕적인 얘기를 듣습니다. 그래서 명예를 회복하기 위해서 맹장이 터지는 것도 불구하고 뛰어다니다가 1925년에 결국 세상을 떠나요. 복잡한 바이마르 공화국의 역사 전체를 짧은 시간에 얘기할 수는 없고 프리드리히 에버트 중심으로 해서 그 당시 상황을 생각해 보는 겁니다. 바이마르 공화국을 다룬 정치 잡지입니다. 여기 보이는 그 사진은 에버트가 대통령 시기에 걸어가고 있는 모습입니다. 또 하나 국제적으로 대단히 중요한 사건이 일어났습니다. 1917년에 막스주의가 역사상 처음으로 정권이 됩니다. 그것이 소련 아닙니까? 소련의 볼셰비키 혁명이 17년에 일어나가지고 19년이면 완전히 자리를 잡아갈 때거든요. 소련이 되는 거예요. 그전엔 러시아죠. 이제 소련이, 공산주의가 소련이 됩니다. 그러면 막스주의가 당연히 바이마르 공화국에 받아들이지 않을 수가 없죠. 막스가 독일 사람이니까. 그래서 받아들여집니다. 그러면 이것을 어떻게 하느냐. 국내 문제, 국제 문제, 사상적인 문제, 경제적인 문제가 대단히 이제 어려운 시기에 이르게 되죠. 그래서 에버트는 그것을 위해서 어려운 그 상황을 무릅쓰고 싸우다가 희생이 되고 맙니다. 역사가들이 이 시기를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합니다. 독일 최초의 민주국가지만은 독일 사람들이 생각할 때 민주주의가 익숙하지 않습니다. 비스마크 같은 군국주의가 더 향수가 있죠. 그리고 이렇게 나라가 혼란한 거는 비스마르크 같은 강력한 정치가가 없어서 그렇지 않냐. 그래가지고 오히려 비스마크를 그리워하는 시대가 되죠. 민주주의라고 하는 거를 처음 시작을 했지만은 이것은 그 사람들이 싸워서 얻은 것도 아니고 전쟁에 져서 왔기 때문에 전쟁에 져서 그 전성국들이 우리한테 강제로 요구한 정치 형태다. 상당히 정치적인 불만을 갖게 되죠. 두 세력이 말하자면 귀족층이나 장군들이라 하는 상층계급 사람들은 네가 무슨 정권을 잡냐 하고 압력을 가하고 아래에서는 당신이 우리하고 싸웠는데 왜 상층을 위해서 봉사하느냐 그러고 이런 점에 있어서 에버트는 독일이 더 이상 분열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면서 그 귀족들의 압력도 막아야 되고 노동자 계층의 거는 노동자로 그치는 게 아니라 바로 소련을 만드는 막스주의의 극단주의적인 사상가들이 독일에도 많이 나오거든요. 그런 사람들이 예를 들어서 로자 룩셈부르크나 립크네시트 같은 사람이 있어요. 그 사람들이 난리통에 암살도 당하고 그럽니다. 프리드리히 에버트라는 사람은 막스주의를 받아들이기는 했지만은 그러나 그 막스주의가 소련처럼 극단적으로 가는 것을 막은 거죠. 쉽게 얘기하면 우파 막스주의로 돌렸다. 막스주의 소련의 가장 큰 중심 노선은 뭡니까? 계급 투쟁을 하기 위해서 사유재산을 인정 안 하는 거죠. 개인이 재산을 못 갖지 않습니까? 사회주의 국가가. 또 하나는 의회민주주의를 인정하지 않죠. 의회민주주의가 소련이나 중국이나 북한에 있습니까? 우리는 뭐 지금 상당히 자유를 누리고 그렇게 있지만은 그러니까 결국 막스주의의 사상 중에서 사회보장제도 누구나 평등하게 잘 살 수 있는 사회보장제도는 최대 한도로 받아들이되 의회민주주의는 인정하고 사유재산도 인정하고 그러니까 저는 이런 생각을 하고 싶은 게 막스주의의 양쪽 어금니를 뺐다. 양쪽 어금니와 사유재산의 인정, 의회 제도거든요. 그것이 오해전시켰고 그러고 나서 1925년에 프리드리히 에버트가 세상을 떠나지만은 33년에 히틀러의 나치가 오지만은 그 사회민주주의라는 전통은 오늘날까지 독일에서 그대로 계승이 되는 거죠. 그래서 히틀러의 정당 이름이 뭡니까? 국가사회주의 독일노동당입니다. 나치스라는 게. 2차 대전이 끝나고 나서 독일에 동서독으로 갈라졌을 때 서독에 처음에 집권은 못했지만은 두 번째 한 표 차이로 야당이 됐는데
그 정당이 사회민주당이거든요. 빌리 브란트나 헬무트 슈미트, 지금 숄츠 수상으로 연결되기까지. 동독도 사회자를 못 뺍니다. 사회주의 통일당입니다. 그 SAD라는 게, 사회민주주의라는 게 계속된다. 우리들이 해버트는 그때 쓰러졌지만은, 자기가 쓰러졌지만은, 뒤에 어떤 유명한 법학자는 에버트를 뭐라고 표현하느냐 하면, 성난 파도가 독일을 몰아칠 때 그것을 굳게 막아서서 싸우다가 결국 침몰하고 쓰러지고 말았단 말이에요. 쓰러지고 말아서 지금 히틀러나 비스마크처럼 그의 이름이 많이 떠들어지지 않지만은 그가 이룩한 업적이라고 하는 것은 사실상 오늘의 독일을 지탱해주는 중요한 목표고 또한 역사가 됩니다. 그러면 여기서 사실은 우리하고도 굉장히 관계가 많을 수 있기 때문에 제가 결론적으로 한 가지 생각해 봅니다. 사회주의가 뭐고 자본주의가 뭐고 공산주의가 뭐냐. 자본주의라는 건 내가 자본을 가지고 이윤을 추구해서 잘 사는 거. 그렇잖아요. 그 자본주의 아닙니까? 그럼 사회주의라는 건 뭐냐. 될 수 있는 대로 평등하게 같이 잘 살아야 된다면. 그 사회주의죠. 그럼 거기서 사회주의의 범위에 속하기도 하지만은 우리가 공산주의, 막스가 얘기하는 그 극단적인 공산주의로 본다면 자본가가 활동하는 데 나와서 그 이윤의 문제를 공동으로 분배하고 그것을 계급 투쟁을 통해서 상층 계급을 억압해서 깨트려버리고 그 무산 계급이 프롤레타리아가 부르주아를 억제하고 계급 독재를 해야 된단 말이에요. 그냥 사유재산도 인정 안 하고 의회도 인정 안 하고 계급 독재라는 거죠. 그게 무산자의 계급 독재. 그 소비에트라는 게 그겁니다. 소비에트가 바로 노농 병사회라는 뜻이거든요. 노동자와 농민과 병사의 모임이 지배하는 사회. 소련이라는 뜻이 아닙니다. 소비에트가. 그러면 두 가지가 다 중요합니다. 우리가 자본을 가지고 잘 사는 거 중요합니다. 그렇죠? 또 평등하게 잘 사는 거 다 중요합니다. 그게 사는 방법의 문제입니다. 자본주의라고 해서 오늘날 사회보장이 자꾸 많이 들어가서 우리도 옛날에 비해서 얼마나 사회보장이 많이 돼서요. 충분하진 않아도 처음에 어떻게 그게 왔냐. 유럽에서 토마스 모어의 유토피아. 내가 이런 섬에 있는데 평등하고 금도 필요가 없어서 화장실이나 만들고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합니다. 어떻게 그걸 만드느냐 하는 방법은 없어요. 그래서 그걸 공상적 사회주의라고. 로버트 오웬, 쌍시몽, 프루동 이런 사람들이 공상적 사회주의라고 그러죠. 그럼 막스 같은 사람은 이렇게 해서 만들어야 된다. 그래서 우리가 과학적 사회주의라고 그러죠. 중국에는 대동사상이라는 게 있습니다. 예기예운편에 큰 도가 행해지면 착한 사람을 뽑아서 권력을 주고 내 거 없는 공동사회가 되고 화폐, 금덩어리 이런 거 필요 없고 문도 만들지 않고 벽도 울타리도 없이 그냥 사는 그런 사회를 우리가 대동이라고 해요. 근대자 같은 뜻. 모택동도 숭배했다고 그러는 강유일이라는 사람이 1900년대쯤 활동을 해내 대동서라는 책을 쓰는데 거기도 그런 걸 그렇게 씁니다. 천문도 대동을 늘 얘기하거든. 이런 사회는. 그 공상적 사회이죠. 어떻게 만들어져야 하는 건 없어요. 이렇게 해야 된다. 그러죠. 강유의 대동사상에도 보면 사람이 죽으면 그 위에다 갖다가 나무나 곡식을 심어서 비료로 만들고 이런 것도 좋지 않느냐. 1900년대 사상도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는 우리나라를 한번 생각해 보는데 여러분들 다 아는 게 홍길동전 율도가 있지 않습니까? 율도라는 섬에 가서 만드는데 거기는 그런 계급도 없고 빈부 차이도 없고 아주 공동으로 잘 살고 이런 게 나와요. 어떻게 만든다는 얘기는 없죠. 그렇게 해야 된다. 그런데 역시 허균도 공상적 사회주의 쪽인 생각을 했다. 독일이 어떤 면에서 사상적으로 대단히 그 위대한 단계를 밟았다 하는 것은 막스가 얘기할 때 경제가 중요하기 때문에 이런 방법으로 낙원을 만들어야 된다. 어떤 사람은 그게 그리스도교의 천국을 막스도 생각했다는 그런 얘기를 하죠. 그렇게 막스가 생각을 했는데 그렇게 간다고 했지만은 막스보다 조금 뒤에 나온 막스 베버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 막스 베버라는 사람은 프로테스탄트 윤리와 자본주의 정신이라는 유명한 책을 씁니다. 거기서 막스처럼 생각하는 게 아니라 자본주의라는 것은 뭐냐. 아담 스미스처럼 그냥 가지고 늘려서 돈 많이 버는 그런 거보다는 그것은 하느님의 뜻이에요. 일하는 거는. 소명입니다. 베르프라는 독일 단어의 뜻이 하느님의 뜻입니다.
하느님의 부름으로 일을 하는 거지 내 가족 잘 살기 위해서 하는 게 아닙니다. 그러면 돈을 열심히 벌었으면 막 쓰면 안 됩니다. 하느님의 뜻이니까. 그리고 그것은 아주 금욕을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원래 자본주의라는 것은 개같이 벌어서 영웅처럼 정성처럼 쓰라는 게 아니라 하느님의 뜻에서 열심히 일하고 열심히 모으고 그렇게 하라는 게 자본주의다. 어디서 왔느냐? 개신교 윤리, 프로테스탄트 윤리에서 왔다. 그거죠. 막스 베버 같은 사람은 뭐라고 얘기를 하느냐 하면 요즘의 말에도 상당히 전에 살았던 사람이지만은 딱 맞습니다. 노동자 계급이 너무 많은 욕을 해서는 안 된다. 우리 사회도 지금 민노총인이 뭐 여러 가지에서 그런 문제가 나오지 않습니다. 자유주의라고 해서 한없이 자유를 요구해서 안 된다. 그것도 또 우리 사회에 맞지 않습니까? 자본가들이 자기 욕구만 너무 충족시키려고 해서는 안 된다. 그래서는 안 되죠. 그러니까 막스주의도 나오고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벌써 19세기 말에 살았던 사람이지만은 그런 얘기를 했다. 이런 문제를 이 바이마르 공화국이라고 하는 짧은 시대지만은 전부 독일 사상사에서도 중요하지만은 유럽 역사에서도 그렇고 세계 역사에서도 그렇고 오늘날 우리가 직면하는 현실로 봐서도 그렇고 대단히 중요한 의미를 갖지 않느냐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 사진은 하이델베르크에 그가 살던 집이 있습니다. 에버트가 태어난 하이델베르크 파펜가세라는 좁은 골목에 있는 프리드리히 에버트의 생가입니다. 하이델베르크에는 이 거리뿐만 아니라 또 다른 거리의 이름도 있고 그 집을 지금 사회민주당에서 아주 문화재로 해서 그걸 확장해서 보존을 하고 있거든요. 저도 거기 여러 번 갔었는데 그 집의 모습이에요. 하이델베르크에는 이분의 초등학교도 있고 거리도 있고 끝으로 얘기할 것은 이분은 1925년에 세상을 떠나면서 내가 죽는데 나를 대통령에 준하는 장례를 치르지 말고 내 고향 하이델베르크 공동묘지에다 묻어라. 공동묘지에다 묻을 뿐더러 대통령에 준하는 장례비를 절약을 해서 노동자 농민의 장학금을 만들어라. 그래서 1925년에 프리드리히 에버트 장학재단이 성립이 됐고 오늘날까지도 계속이 되고 우리나라 도남문 앞에 지금 에버트 재단이 나와 있습니다. 보여드린 이것도 사회민주당에서 나오는 책자고 사실은 개인적인 얘기입니다만은 제가 프리드리히 에버트 재단의 장학금을 받기도 했습니다. 감사합니다.